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겪어봤지만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 한 이불 덮고 과자 한 봉지도 나눠 먹던 형제자매가 나이가 들어서는 낯선 사람처럼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스탠드 불빛이 은은하게 번지고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살짝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천천히, 그러나 아주 현실적인 여정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이 조금 먹먹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 몇 시에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서 잔잔한 소음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형과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 함께 누워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시간이 평생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는 하나지만 가지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 저마다의 햇빛을 찾아갑니다. 누가 잘라내지 않아도 거리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나이 들어 깨달은 건 관계에는 일종의 생물학적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멀어집니다. 단 양쪽이 모두 노력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끔은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 많은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붙잡아 두려고 하면 물은 반드시 다른 길로 흘러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 본능 때문에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화목했던 가족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서서히 멀어지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심지어 가까이서 사랑하는 것보다 멀리서 사랑하는 게 더 낫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서글펐지만 곱씹어 보면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은 무조건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든 자발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은 결국 피로만 남깁니다. 느슨하지만 숨 막히는 줄에 묶여있는 기분이랄까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 함께했던 가장 아름다운 기억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을 액자 속 사진처럼 그 자리에 두세요. 지금의 관계가 예전과 다르다고 해도 그 추억은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단지 시간 속에서 자리를 바꾼 것뿐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형제의 길이 갈라지는 이야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에 세 형제를 자주 떠올립니다. 정약전, 정약종, 그리고 정약용. 세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전혀 다른 하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돼서 바다 생물을 연구하며 자산오보를 남겼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구상했죠. 그들의 어린 시절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같았습니다. 마제 마을에서 함께 뛰놀고 같은 책을 보고 같은 밥상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랐다고 해서 같은 열매를 맺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형제의 길이 갈라질 때 우리는 종종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마치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의 삶도 각자 흘러갈 길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억지로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강을 막으면 물은 언젠가 다른 길을 찾아 터져 나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형은 지방에서 농사를 지었고 동생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서로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오래 함께 있으면 말끝마다 생활 방식의 차이가 묻어나 왔습니다. 형은 너는 너무 계산적으로 산다고 했고 동생은 형은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같은 공간에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멀리서 지켜보는 관계를 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정약용 형제들의 현실과도 비슷했을 겁니다. 정약종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정약용은 현실 개혁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둘 다 옳은 길이었지만 같은 길이 아니었죠.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형제 관계를 별자리에 비유합니다. 밤하늘에서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거리가 있어서 오히려 별자리라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빛을 가리고 그 자체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형제와의 거리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거리가 때로는 서로를 지키는 안전거리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 사이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 가치관의 갈림길입니다. 어릴 적에는 생각과 취향이 비슷했던 형제도 세월이 흐르면 각자 다른 경험과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기준이 변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 변화에 민감해지며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형제는 종교에 깊이 빠져들고 다른 형제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정약종은 내세의 구원과 신앙을 중시했지만 정약용은 현세에서의 개혁과 실용적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죠. 둘 다 틀린 게 아니지만 같은 길을 함께 걷기에는 너무 다른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억지로 맞추려 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서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굽히지 않으니 대화는 점점 설득이 아니라 싸움이 되죠. 저는 그럴 땐 차라리 논쟁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동의하지 않아도 좋고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잘못이 아니라
단지 다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저는 한 번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 형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형은 지역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동생은 그걸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형은 이건 의무라고 말했고, 동생은 그건 내 삶이지 내 삶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다 지쳐서 결국 그들은 서로의 영역에 발을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형제 사이의 가치관 차이는 마치 평행선 같습니다. 가까워질 듯 보여도 끝까지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평행선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거리 덕분에 서로의 세계를 온전히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아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 길은 내 길, 내 길은 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사이의 대화에서 꼭 필요한 단어가 맞아가 아니라 그래라고 믿습니다. 맞아는 동의의 표현이고 그래는 인정의 표현입니다. 동의까지는 못하더라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예민한 이유 중 하나는 돈입니다. 경제적 격차가 생기면 그 차이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공한 쪽은 은근한 우월감이, 그렇지 못한 쪽은 말 못할 열등감이 스며들죠. 저는 젊은 시절 친했던 형제 두 사람이 돈 문제로 서서히 멀어지는 과정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밥값을 누가 더 냈는지, 선물을 누가 더 비싼 걸 줬는지 같은 사소한 비교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부모님의 유산 분배, 빌려준 돈과 갚지 않은 돈, 경조사 비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서로의 마음속에 작은 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약용 역시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를 갔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변화는 형제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자 한 봉지도 나누어 먹고 운동화 한 켤레를 번갈아 신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 돈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형제라는 관계도 그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형이 해외에서 성공해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고, 동생은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돕고 싶어 몇 번 돈을 건넸지만 동생은 그것이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도움은 더 이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담과 빚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대신 아예 만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공평함에 대한 감정, 자존심, 기대와 실망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사람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더 분노합니다.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더 많이 주거나 한쪽이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사이에서 돈 문제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짧게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끌면 끌수록 관계는 지쳐갑니다. 형제 사이를 묶어주던 가장 큰 끈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이고 생신이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그 자리가 형제들에게는 당연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모임의 이유가 되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모일 이유가 사라집니다. 형제끼리 따로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색해지고 꼭 만나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 명절이면 큰댁 마당에 다 함께 모여 북적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촌들과 뛰놀고 부엌에서는 고모들이 전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그 풍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두 각자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서로의 안부는 전화나 메시지로만 나누게 되었죠.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형제들은 각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는 배우자 쪽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누구는 아이들의 일정에 맞춰 움직입니다. 결국 우리 원가족보다 내가 새로 만든 가족이 우선이 됩니다. 명절 일정도 복잡해집니다. 어느 집을 먼저 갈지, 어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를 정하는 일은 때로 작은 전쟁이 됩니다. 한쪽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 해도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 변화는 잘못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결혼하면 가족 구조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 속에서 형제 관계는 필연적으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 시대에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기에 형제끼리 멀어질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핵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부재가 곧 형제관계의 느슨함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들과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소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이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형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큰 장벽은 물리적 거리와 시간입니다. 어릴 때는 한 지붕 아래 살았으니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각자 직장과 가정을 꾸리면 서로 다른 도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형과 부산에 사는 동생이 자주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맞추는 것만 해도 어렵고 교통비와 숙박비, 그리고 체력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 모든 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은 5년 만에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 버스를 타고 1시간, 그리고 택시로 또 30분을 가야 했죠. 만나서는 점심을 먹고 두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하루는 분명 소중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드는 생각은 다음에는 글쎄 였습니다. 생활 패턴의 차이도 큽니다. 한 형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다른 형제는 오후 늦게 출근해 밤늦게 귀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맞추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동 자체가 피로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만나고 늦게까지 이야기해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집니다.
멀리 사는 형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결국 연락은 가끔, 만남은 드물게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현실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살면서 자주 못 만나는 건 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더 성숙한 모습입니다. 형제 사이의 강역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건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넘어갔던 성격의 차이가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더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한 형제는 조용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다른 형제는 시끄럽고 즉흥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땐 쟤는 원래 저래 하며 웃어넘기던 것도 나이가 들면 피로감으로 다가옵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계속 말을 걸어오거나 반대로 활기찬 자리에 가고 싶은데 상대가 집에만 있으려 하면 서로 답답해집니다. 저는 예전의 명절에 형제들이 모였을 때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둘째 형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며 정치 이야기를 늘어놨고 막내는 그걸 끊임없이 농담으로 비틀며 웃겼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형의 표정이 굳어졌고 결국 대화가 끊겼습니다. 성격 차이가 대화 방식과 분위기까지 바꾸는 순간이었죠. 정약용은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면 편안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형제 관계에도 적용합니다. 서로의 성격을 바꾸려 하지 않고 기대를 줄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형제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핵심입니다. 어릴 때는 형제니까 참았던 부분이 나이 들면 형제라도 참기 어려워집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단지 인내심의 방향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을 썼지만 나이가 들면 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데 힘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관계에서 성격 차이를 줄이는 것보다 차이를 인정하는 쪽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맞추려는 순간 오히려 갈등은 커집니다. 형제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기대입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해줄 거야. 형제니까 알아서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그 끝에는 대개 실망이 기다립니다. 저는 예전에 한 친구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형한테 돈을 빌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먼저 물어봐 주길 바랐던 거야. 그 말 속에는 부탁하지 않아도 형제가 먼저 나서 줄 거라는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 결과 둘 사이는 어색해졌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원망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는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라는 감정이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의무감과 부담을 주지 않고 필요한 도움은 요청했을 때만 주고받는 것이 건강합니다. 한 번은 명절을 앞두고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네가 좀 준비해 주면 안 될까?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듣는 쪽에서는 왜 항상 내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부탁은 요구로, 그리고 불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형제 관계에서 당연히 라는 단어를 빼보세요. 그 대신 도움을 받았을 땐 고맙다고, 도움을 줄 땐 기꺼이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서로 더 자주 도와주게 됩니다. 그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억지 친밀함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절실히 느낍니다. 가까운 척하려고 매달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일. 겉으로 보기엔 화목해 보일 수 있지만 안에서는 서로 부담이 쌓이기도 합니다. 형제 관계에서 진짜 필요한 건 매일 보거나 자주 통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끔 안부만 묻고 서로의 생활에 깊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오래 갑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형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몇 달, 아니 몇 년씩 연락하지 않지만 중요한 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지? 건강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거기에는 억지로 만든 친밀함보다 더 진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간섭 없는 배려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닿는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끼리는 자주 만나야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만났을 때 편안한 게 더 중요해요. 억지로 만든 모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몇 번 지나면 일정 맞추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흐지부지 됩니다. 그때 남는 건 좋은 기억보다 해야 한다는 피로감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관계에서 침묵이 꼭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형제 관계의 모습도 변합니다. 과거 대가족 시절에는 형제들이 한 마을, 심지어 한 집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마주치고 저녁에 마주치고 명절이 아니어도 수시로 왕래했죠. 그 시절엔 물리적으로 멀어질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형제들은 어릴 때만 한 집에 살고 성인이 되면 전국 각지 또는 해외로 흩어집니다. 만나지 않아도, 굳이 만나야 하는 이유를 찾지 않아도 생활이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이 간접적인 친밀함을 만들어줍니다. 예전 같으면 안부를 전하려면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휴대폰 화면 속 메시지, 사진, 영상 통화만으로도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남긴 짧은 영상이 곧 소통의 증거가 되죠. 저는 한 형제가 해외에 살고 다른 형제가 고향에서 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둘은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지만 매주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 여긴 오늘 눈이 엄청 와. 짧지만 그 속에는 꾸준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전의 형제관계 공식, 즉 자주 만나야 한다. 는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대신 서로의 생활에 맞는 방식으로 연결되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정약용 시대의 형제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을 변화지만 저는 이것이 나쁜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적인 마음만 유지된다면 관계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가 바뀌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관계 속에서 덜 지치고 더 오래 갑니다. 형제 사이를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 그것은 바로 경쟁심입니다. 어릴 때는 성적, 운동 실력, 부모님의 칭찬을 두고 경쟁하던 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형태만 바뀌어 이어집니다. 누가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지, 누가 부모님께 더 자주 효도하는지, 이런 비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은근히 불씨처럼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형제 둘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형이 무심코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붙었어 라고 말하자 동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와, 잘됐다 라고 축하했지만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점점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 않게 되었죠. 정약용의 형제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땠을까요? 정약전의 학문, 정약종의 신앙, 정약용의 개혁 사상 모두 뛰어났지만 한 공간에 오래 있었다면 비교와 갈등이 피할 수 없이 생겼을 겁니다. 오히려 각자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기에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형제 관계에서 가장 건강한 태도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 재산, 성취도 모두 각자의 인생 경로에서 나온 결과이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의 성공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경쟁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저는 경쟁심을 내려놓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같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분야, 같은 취미, 같은 목표를 억지로 맞추면 결국 비교할 거리가 생기니까요. 차라리 전혀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길을 걸으며 응원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형제는 원래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금 떨어져 걸어야 그 동반자 관계가 오래 갑니다. 형제 관계에서 또 하나의 복잡한 변수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형제끼리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이도 배우자가 관계에 개입하면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을 들었습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잘 지냈지만 형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가 처음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대화 주제로 작은 불씨가 생겼고 그 불씨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 결국 형제들의 만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의 중심이 형제 본인들이 아니더라도 그 여파는 고스란히 관계에 스며듭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조카들끼리 사소하게 다투거나 성격이 맞지 않으면 어른들도 신경이 쓰입니다.
굳이 만나서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만남은 줄어듭니다. 저는 조카들끼리의 성적이나 진로를 비교하는 대화가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의도치 않아도 우리 애는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았어 라는 말 속에 은근한 비교가 담깁니다. 이런 말이 쌓이면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각자의 가정이 최우선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에도 시간을 써야 하기에 원가족인 형제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명절 일정만 해도 어느 집을 먼저 갈지, 어느 쪽에 더 오래 머물지가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결국 형제관계는 형제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형제 간의 만남과 대화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관계에서 제3자의 갈등이 개입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 거리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선이 되니까요. 형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검소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소함은 돈을 아끼는 절약이 아니라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정약용은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는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저는 한 형제가 매년 생일마다 비싼 선물을 주고받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은 이벤트였지만 몇 년이 지나자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선물이 점점 비싸져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서로의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상황이 형제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결국 그들은 약속을 바꿨습니다. 올해부터는 선물 말고 그냥 전화로 축하하자. 그 단순한 합의 이후 두 사람은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검소한 관계는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갑니다. 연락이 잦지 않아도 만남이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만났을 때 서로를 편안하게 대하고 도움을 줄 땐 기꺼이 주며 필요할 땐 솔직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형제관계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 속 형제관계는 갈등과 질투, 무관심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보통일 뿐입니다. 검소한 마음은 관계를 지키는 완충 장치입니다. 과도한 친밀함을 강요하지 않고 거창한 이벤트에 집착하지 않으며 작은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충분히 유지되는 것. 그게 바로 오래가는 형제관계의 비결입니다. 관계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함께 꽃을 피웠던 형제도 가을이 되면 각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떨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든 형제는 각자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받아들여야 하는 순리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네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놓인다. 이 한마디에 형제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깝게 지내지 않아도
서로의 안녕을 빌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친밀함을 현재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예전처럼 자주 만나야 한다는 강박, 이런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며 깨달았듯 모든 관계는 한시적입니다. 부모, 자식, 부부, 형제, 그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형제와의 거리를 두게 되었을 때 죄책감을 버리세요. 그 거리는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세요. 자주 보지 않아도, 예전만큼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형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계절이 바뀌는 순간 억지로 꽃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떨어진 꽃잎이 만들어낼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멀리서 빌어주는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형제와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형 정약전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보지 못해도 생각은 이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형에게 가끔 전화를 겁니다. 잘 지내고 있지? 그 짧은 한마디에도 서로의 안부와 걱정, 그리고 안도감이 담깁니다. 그 대화가 몇 분밖에 되지 않아도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형제 관계에서 중요한 건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매달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유대입니다. 저는 형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돕되 상대의 일상을 뒤흔들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거리를 불편해하지 않는 것. 세상에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먼 관계가 있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는 후자일 수 있습니다.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서 늘 그들의 안녕을 빌어줍니다. 멀리서도 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공유했던 웃음과 추억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흐름은 형제를 서로 다른 길로 이끕니다. 경제적 차이, 가치관의 갈림길, 생활 패턴의 불일치, 그리고 부모님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듭니다. 이 거리는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거리일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억지 친밀함 대신 조용한 배려를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중요한 순간에 떠올리고 안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형제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서로의 길을 방해하지 않고 그 길에서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결국 형제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의무감과 죄책감을 버리고 진심 어린 축복만 남기는 것입니다.